안녕하세요. 판사관제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윤덕주 변호사님의 사례 중심 기업 회생 지난 시간에 이제 책 일반적으로 서문을 한번 소개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도산 절차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도산 절차는 채무자의 자산을 환가 및 처분하여 채권자들 상호간의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당하는 청산형 도산 절차인 파산과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전제로 장래 발생할 현금 흐름을 채권자에 교부하는 재건형 도산 절차인 회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청산형의 대표는 파산이고 재건형의 대표는 회생이죠. 이 중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급불능이나 부채 초과 등 파산이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이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법원의 관리 감독 아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등 다수의 채권자들 주도로 사적인 협상을 통하여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워크아웃과는 구별됩니다. 회생 절차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면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자가 회생 기간, 계획 기간, 통상 10년이죠. 10년 동안 창출할 현금 흐름이 현가 및 회생 계획 기간 이후에 가득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현가를 합산하여 산정한 계속 기업 가치, going concern value라고 합니다. 계속적 기업 가치, 계속 기업 가치를 산정하여 이 금액이 파산적 청산에 의해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의 교환 가치인 청산 가치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기업을 해체 청산하기보다는 존속시키는 것이 채무자 및 채권자 일반이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청산 가치보다 적어도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변제해야지 이제 개인회생이 인가되는 것처럼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죠. 법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기업 가치, 기업을 계속 운영했을 때 그 가치가 현재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 커야지 법인 회생, 회생이 인가되는 거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청산형의 절차로서 3편의 파산 절차를, 재건형으로서 제2편의 회생 절차, 4편의 개인 회생 절차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편의 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회생이라고 하고요. 채무자가 이 사건의 이제 박 원장처럼 의사인 경우 일반 회생으로 통칭합니다. 법인 회생의 사건 번호는 회합입니다. 그래서 법인 회생은 합의부가 관할하고요. 일반 회생의 사건 번호는 회단입니다. 회단으로 부여하고 단독 판사가 관할합니다. 양자의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하며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주주 지분권자가 있을 수 없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이 권리 변경에 있어 출자 전환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 기본적 차이가 있죠. 법인은 출자 전환, 왜? 주주가 있기 때문에. 그 외 채무자가 개인인 관계로 현금 흐름이 차감 요인으로서 생계비 산정이 중요하죠. 그렇죠? 생계비를 적절하게 유지해 줘야지 10년간 무탈 없이 진행할 수 있죠. 너무 쥐어짜도 무너지죠. 최근 간이회생 절차가 신설되었는 바 법인인 경우 간회합, 개인인 간회단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합니다. 3편의 파산 절차는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편으로 편성하여, 그렇죠. 법에는 개인 파산과 법인 파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 절차는 이렇게 3편에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편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체로 공동의 절차로 진행하되 개인 채무자는 면책 및 복권에 대해 8장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죠. 법인에는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만 면책 및 복권에 대해서 8장에 따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 파산은 하단, 하면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동일한 단독 판사가 담당하죠. 개인 파산에서도 재정 합의로 인해서 재정 합의 결정을 해서 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12,000명의 채권자가 있는
김모 씨 사건, 유명한 사기 사건이죠. 다단계. 그 사건은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법인 파산은 2000땡땡 하합 같은 방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합의부가 관할하죠. 사편의 절차는 통상 개인회생으로 지칭되며 사건번호는 개해를 부여하고 있죠. 단독판사 관할이고요. 사편의 회생 절차는 이게 이제 개인회생 절차입니다. 담보된 채권 10억 원 이하. 이 법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이 책은 2019년에 나왔는데 2021년 4월 달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개인회생 절차는 담보된 채권 15억 원 이하, 기타 채권 10억 원 이하 5억씩 상향했습니다. 제한이 있는 관계로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이 편의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주의를 요한다. 그렇죠? 파산 및 다른 회생 절차와 달리 채권 조사 절차가 없죠. 이 개인회생의 특징은 본인이 채권자 목록을 만들어서 빠짐없이 기재해야 됩니다. 채권 시부인 절차가 없어요. 채권 조사가 없는 관계로 부채 증명 등 계산 자료를 정확히 첨부해야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기본적인 변제 기간은 60개월이었는데 2018년 이 책 쓸 때는 바뀌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3년으로 단축되었죠. 자, 그럼 회생 절차의 기본 원리는 뭔가? 개인회생에서도 공부했지만 비슷하죠. 회생 절차를 포함하는 도산 절차는 권리 확정 절차와 권리 우선순위 및 금액에 따른 배분 절차로 대별할 수 있다. 권리 확정과 돈을 나눠주는 절차. 회생 절차에서는 목록 제도와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해 채권 확정하고 이후 이와 같이 확정된 채권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향후 자금 수지를 토대로 권리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가 채권자 평등입니다. 채권자 평등. 회생 절차를 포함한 도산 절차를 지배하는 정신이 채권자 평등이죠. 평등, 그렇죠? 채권자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적 권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기존의 민사적 권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 둘째, 미확정인 권리 관계를 확정지어야 되고요. 셋째, 기존 법률 관계의 도산 절차로의 흡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는 도산하기 전에는 민사 법률 관계였죠. 계약일 수도 있고 불법행위일 수도 있고 중간에 거래가 해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민사적인 권리 관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채무자가 파산이든 회생이든 개인회생이든 도산 절차로 뛰어들었을 때는 법리가 약간 수정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적 권리관계를 토대에 존중하지만 도산법적 요소가 강해지면서 일부 법리가 수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법의 특칙으로 규정되어 있죠. 채무자의 관점에서는 재산이 산일이라는 게 이제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 평등에 반하여 이탈한 재산은 다시 반환받아야 합니다. 민사적으로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가령 관리인은 이제 채무자 대표이사라고 보면 됩니다. 미행 쌍무계약인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분양계약은 많이 문제가 되죠. 파산에서도. 최근에 좀 뜸하다가 저도 작년에 연말에 4, 4분기 때 한 건 선임했는데 도망갔어요. 취하하고 분양계약. 그래서 못 해봤는데 하여튼 이게 관제인들도 세미나 자료가 많습니다. 한 3, 4년 전에 엄청 많이 했죠. 미행 쌍무계약인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계약금 몰취에 관한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죠? 분양계약 해지했으니까 시행사 내지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는 이제 계약금 몰취를 하죠. 10%, 그렇죠? 10% 정도 되죠. 그러면 그건 몰취하고 나머지는 줘야 됩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타절 정산 사유로 정한 건설 도급 계약의 규정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타절이라는 게 끊는 겁니다. 스톱시키는 거죠. 부도났으니까 너넨 자격 없어.
아웃, 그렇죠? 이게 타절, 그걸 타절이라고 합니다. 건설 용어죠. 그래서 도산 절차 내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자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죠. 회생 절차의 경우에는 개시결정일이 이러한 역할을 하며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유에 대한 청구권 및 지연손해금을 절차 참여자들이 권리로 일응 확정하죠. 파산에서는 선고시인데 파산도 이게 좀 바꿔야 된다는 견해가 있죠. 일본처럼 파산 선고, 마치 선고가 된 모든 게 우리나라는 선고는 원래 끝나는 거죠. 판결이 선고는 그 사건을 종결시키는 거잖아요. 거의 사실 맞아요. 근데 파산은 선고가 돼야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파산 절차 개시 결정 이런 식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런 것처럼 파산 선고가 아니라 파산 개시 결정으로 바꾸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개시 결정일 기준으로 권리를 확정합니다. 채권자의 상기권 행사도 채권 신고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상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당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라면 또 수개해야 되겠죠. 이러한 소송관계는 관리인에 의한 수개, 채권조사 확정 재판으로 청구 취지가 변경되는 조치. 이거는 파산하고 똑같습니다. 파산 회상 절차 내로 흡수하여 채권자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영업을 통한 변제를 전제로 하는 거죠.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되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변제, 차제, 처분을 각금지함으로써 재산을 동결하고 이탈된 재산을 회수하여 영업 수입력을 보존해야 합니다. 전자는 보존 처분 및 개시 결정을 통해 그 효력이 확보되며 후자는 부인권,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조사 확정 제도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가치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가치 배분, 회생계획을 통한 권리 변경과 지배구조 변경.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 기간의 영업이익만으로는 완제가 불가능하다면 분할 변제나 변제기 유예만은 부족하고 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한 권리 변경이 필요하죠. 권리 변경의 일반적인 대항은 채무 감축 또는 면제, 감축된 채무의 분할 변제, 회생계획 기간 이후의 기업 가치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출자 전환이 전형적이죠. 계속적 기업 가치는 1. 10년간, 사채 발행의 경우는 15년간의 영업 현금 흐름이 현가입니다. 둘째, 10년 이후 기간의 영구 현금 흐름이 현가입니다. 3. 비영업 자산이 처분 가치로 각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죠. 계속 기업자. 10년간의 영업 현금 흐름. 10년 이후, 그죠? 10년 플러스 10년 이후 연구 흐름이 현금. 세 번째, 영업용 아닌 비업무용. 비영업 자산이 처분 가치로 각 구성됩니다. 회생 계획 기간 동안, 통상 10년이죠. 동안 현금 흐름과 비영업 자산이 처분대금은 공익채권자, 조세 등 채권자에 대한 3년 이상 기간 동안의 분할 변제 자금이고 회생 담보권이 변제 자금으로 우선 사용되고 잔액을 회생 채권이 변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이상의 방법으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영구 기업 가치로부터 배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가 영구 기업 가치를 배분받는다는 의미는 채무자에 대한 영구적인 채권자의 지위를 보유하도록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죠. 채무자에 대한 영구적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주는 동의어이고 이는 채권 잔액을 자본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채권자가 이제 채권자를 출자 전환시켜서 주주로 만드는 거죠. 기존 주주들은 다 소각하고 아웃되는 거죠. 이처럼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거래 형태를 출자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한다. 이게 이제 상법에서 말하면 CB하고 비슷하죠. 컴포터블 본드. 전환 주식이죠. 전환 사채가 아니라 전환 주식. CW인가요? CW. 채권에서 주식으로, 그렇죠? 주식에서 채권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상법의 개념입니다. 이처럼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거래 형태를 출자 전환이라고 표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입금을 통해 채권 잔액을 변제할 수도 있으나 이는 기업 가치 배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이제 뭐 돈을 꿔다가 먼저 갚아버리고 자기네가 이제 알아서 변제를 하겠죠. 회생계획에는 주주의 권리 변경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게 핵심입니다. 주주의 권리 변경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주주는 채권자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권리가 변경돼야 합니다. 그렇죠? 주주는 가장 마지막에, 그렇죠? 회사의 주인이니까 회사가 지금 비상경영하에서 당연히 채권자를 먼저 권리 변경을 해주고 다음에 주주죠. 출자 전환과 기존 주주의 권리 감축은 채무자의 기존 지배 구조를 변경시키게 되죠. 채무자 이사나 지배인이 중대한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 절차 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는 회생 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 주주 및 친족 등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전 주식의 3분의 2씩을 소각하라고 하죠.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수할 것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응징하는 거죠. 회생계획이 채권자 주주의 권리 변경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에도 이게 똑같죠. 공정 형평의 원칙, 평등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행 가능성의 원칙. 회생은 수행 가능해야죠. 너무 무리하게, 그렇죠?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영업활동, 비영업용 자산 매각, 신규 차입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채권 등을 변제하고 회생계획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정상적인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변제율을 올리거나 추상적인 투자 유치 계획을 토대로 자금 수지를 계획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회생 절차의 전형적 프로세스 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회생도 한번 끝까지 한번 쭉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금씩. 감사합니다.